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 IMF 특별인출권 SDR 구성통화에 편입됐습니다. 기존 미국 달러와 유로, 파운드, 엔화에 이어 5번째로 위안화가 포함된 겁니다. The renminbi's inclusion is clearly an important milestone. 특별인출권 SDR은 IMF 회원국들이 외환 위기 등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담보 없이 외화를 빌려갈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이번 편입으로 위안화는 국제사회에서 달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중국 위안화의 편입 비율은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보다 높아 미국 달러, 유로화에 이어 세계 3대 통화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위안화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진 겁니다. 당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한중 FTA와 더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일단 그 달러 일변도의 그런 결제 통화가 다변화됨으로써 우리의 대외 안정성도 기여할 수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원화에서 중국 위안화 투자로 옮겨갈 수 있는 데다 중국 경제가 불안해질 경우 우리에게 주는 타격도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엔화가 위안화에 밀린 것을 의식한 듯 위안화 편입 의미를 축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의태입니다.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담은 실전운동론. 김일성 주체 사상을 총망라한 우리식 학습교재라는 책입니다. 표지를 넘기자 꼼꼼히 필기까지 하며 공부하는 적이 역력합니다. 부산의 모대학 한의대 선후배들로 구성된 부산청년 한의사회라는 단체가 만든 이적 표현물입니다. 현직 한의사 9명과 한의대생 3명이 이 단체 소속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대부분 전문직인 한의사로 활동하면서 자발적으로 김일성 주체 사상 및 북한 대남 혁명론을 학습하고 추종하였습니다. 옛 통진당 당원이기도 한 이들은 북한의 대남 선전용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재된 북한 원전을 활용해 이적 표현물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김씨 3부자를 김일, 김이, 김삼장군이라고 표시하고 생일과 기일에 조찬 모임과 전야제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부산 청년 한의사회 소속 12명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김창렬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소속됐던 A씨 등 3명을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A씨는 김 씨가 3년 전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자신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멤버 3명의 석 달치 월급 3천만 원을 현금 인출기로 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사실무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혐의로 맞고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허위 사실이 있는 부분이나 저희 명예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법적으로 대응할 거고요. 혐의 없음이 나오면 저희가 무고죄로도 향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김 씨를 고소한 A씨 등 3명은 원더보이즈라 불리는 그룹의 멤버였지만 1년 전 내용 증명을 보내고 탈퇴했습니다. 개그맨 이혁재 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 2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지인 A씨는 이 씨가 지난 9월 인천에서 K-팝 공연을 추진하면서 법인 통장에 잔고 3억 원이 들어있는 걸 증명해야 한다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사정이 있어 양해를 구했는데 고소당했다며 이번 주 안에 모두 갚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업 부진을 겪던 이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살던 인천 송도 펜트하우스가 경매로 넘어가 올해 초 매각됐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직원 월급과 퇴직금 2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연아입니다. 부축을 받으며 가까스로 걸음을 옮기는 여성. 테러가 일어난 줄 알고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중상을 입은 학생입니다. 갑작스런 테러 대비 훈련을 실제 상황으로 오인해 앞다퉈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대탈주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교직원 1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고 대학 교정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학교 측은 훈련을 미리 알렸다고 밝혔지만 상당수는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에 140여 명이 숨지는 등
최근 테러 참사가 잇따르자 케냐인들은 테러 공포에 시달려왔습니다. 하얀 셔츠와 검은 바지, 흰색 장갑에 검은 모자, 얼굴엔 하얀 마스크까지 쓴 이 남성. 건들건들 걸음걸이도 마이클 잭슨을 빼닮았습니다. 사실은 강도였습니다. 매장으로 들어서 총을 꺼내들자마자 손님들은 줄행랑을 치고 간이 금고에 있던 잔돈까지 깔끔히 챙겨갑니다. 40초 만에 유유히 사라진 이 강도. 경찰은 CCTV를 공개하고 용의자로 흑인 남성을 수배했습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 기네스 기록이 조만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타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높이는 무려 1km를 넘겨 두바이에 있는 초고층 부르즈 칼리파보다 약 170m나 더 높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왈리드 왕자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3년 뒤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북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센터라 할 수 있는 평양 만경대의 학생소년 궁전입니다. 로켓 은하 3호 모형과 별장식들로 채워진 과학홀부터 수영장과 체육관, 극장 등을 갖추고 있고 컴퓨터, 서예를 배울 수 있는 교육공간도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김정은의 리모델링 지시 이후 1년 반 만에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내부를 둘러본 김정은은 만족감을 표시하며 세상이 들썩하게 성대한 준공식을 진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마치 동화세계에 들어갔다 나온 것만 같다고 하시면서 궁전을 이용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즐거우신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과학자들에게는 대동강변에 고층 아파트들을 지어 무상으로 제공하더니 이번엔 청소년들에게 화려하게 리모델링한 문화공간을 선물한 겁니다. 김정은은 각종 건설 사업을 통해 인민 사랑을 과시하며 민심을 다독이려 하고 있습니다. 학생 소년들에게 더 좋고 더 훌륭한 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군인들이 대거 동원돼 밤낮 없는 속도전을 벌였습니다. 채널A 뉴스 최조원입니다. 네, 아침 경제 골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훈 공간과미디어 연구소 소장,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피를 나눈 형제들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정철진 평론가, 바로 네. 롯데가와 삼성가 얘기를 하면서요. 네, 어제 이제 삼성가하고 롯데그룹의 두 가지 굵직한 사건이 공교롭게도 동시에 일어났었습니다. 일단 삼성가는 사장단 인사가 있었었죠. 네. 조금 이따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핵심적인 몇몇 관심사 중에 하나가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을 승진하는가, 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는가, 즉 오너가의 승진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실은 어제 이제 오너가에는 특별한 이제 이슈가 없었습니다. 승진은 없었고 이제 이사연 사장만 약간의 변동이 있었었는데 왜 그랬는가 봤더니 역시 아버지가 투병 중이고 와병 중이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뭐 자식들이 이렇게 승진하고 이런 것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내렸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오후 들어서 이번엔 이제 롯데그룹 쪽에서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 회장이 이 차남이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업무방해 또 재물은닉으로 고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형사고소를 한 거죠?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랬나. 일단은 이 신격호 회장의 고소에는 역시 큰아들인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어떤 이제 개입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한쪽에서는 이제 아버지의 와병 때문에 어떤 이런 인사와 승진을 또 포기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이런 형사 고소 싸움이 일어나면서 이 삼성그룹, 롯데그룹 또 삼성가, 롯데가가 좀 대비되는 하루였습니다. 네, 짧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삼성 얘기 다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 속의 변화를 택했다. 네. 이재용식 명예혁명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이번 인사 보셨습니까? 상대적으로 소폭이었습니다. 이제 승진이랑 이동까지 합쳐서 뭐 기존의 이 인사보다는 상당히 적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이제 오너가의 승진도 있었지만은 이제 갤럭시의 신화 신종균 이 대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요, 경질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 무선 사업도 네. 힘드니까. 근데 어쨌든 기존 장수들, 기존 이제 대표분들을 다 유임을 시켰고요. 네, 권호연, 신종균, 윤부군. 네, 다 유임이 유임했죠. 됐는데 네. 약간의 변화는 뭐냐면은 이제 저분들 뭐 권호연 부회장이라든가 신중현 소장들이 겸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겸직 부분들을 떼내서 이제 새로운 이제 후배들에게 주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가령 무선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누구죠? 제가 잠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권 사장, 예. 고동진 사장인가요? 에게로 이렇게 고동진 사장. 고동진 사장에게로 무선 사업뿐만 이제 떼어내어 주는 이제 그런 형태. 그러니까 신종윤 사장 기존 장수들은 두고 그 다음 부분을 조금씩 나눠 가지면서 안정이기는 하지만은 약간의 변화를 모색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일이나 4일에 이제 삼성 임원진 인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폭 구조조정 예상되고 있다면서요. 이미 퇴진하는 인사들에게는 이미 다 통보가 돼서 네. 어제부터 제가 보니까 인사를 다니고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이제 실은 사장단 인사는 다른 그룹에 미치는 여파는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룹 차원의 전략이 있는데, 이제 4일이죠. 삼성그룹의 임원진의 이제 인사가 있는데, 실은 이 임원 인사는 거의 국내 다른 대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것은 대폭의 이 구조조정성 인사가 있을 것이다. 20%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본인들한테는 다 통보가 갔거든요. 근데 20%도 넘을 수가 있다. 예. 네. 많게는 전체 임원 중에 30%가 이번에 어쨌든 삼성을 떠나게 된다는 얘기까지가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은 다 통보를 받았고요. 출근은 이미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4일날 그 윤곽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나오게 돼서 만에 하나 이게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큰 폭이라면 거의 30%대 임원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에 미치는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죠. 네. 예, 롯데가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빈 등 3명을 형사고소한 바로 그날, 바로 어제였죠. 오후에 제2롯데월드에서 충돌이 있었다고요. 저희 판넬 좀 보여주시면 신동주의 입장을 막아라. 2시간 정도 대치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롯데가에서 나오니까 이번에는 또 특히 약간 달랐던 게 형사고소 아닙니까? 예. 그렇죠. 거기다가 이 업무 재물 은닉, 업무 방해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롯데그룹 측에서는 이 신격호 총괄회장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이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모든 것을 소송과 이런 걸 총괄하고 있을 거다라고 해서 그룹 측에서도 우리도 이제 좌시하지는 않겠다 이러면서 약간 신경전성의 이제 이런 어떤 대립각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가는 화면이 어제 제2롯데월드 앞에서의 모습인데 신동주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지금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한 채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내려올 때까지 2시간 정도 저렇게 밑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거의 막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보면은요. 그러면서 경찰관도 출동을 했는데 이건 납치가 아니냐, 어디서 뭐라고 했는지 아버지 동선이 파악이 안 된다. 두 형제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남 결혼 피로연에도 신동주 내외 불참했다고 하죠. 예, 그래서 당연히 안 갔을 겁니다. 이제 신동빈 회장의 장남이 3월에 결혼을 하고요. 그 피로연이 11월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이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부사장도 참가를 했는데 이제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들의 뭐 일가가 거의 참석 안 했었는데 아마 뭐 이것은 예상된 수순이 아닌가. 이미 신동주와 신동빈이 형제는 뭐 거의 갈라선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업 오너들의 관계 결국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은 거 아닙니까? 이미 롯데그룹은 면세점 면허 하나 뺏기지 않았습니다. 놀라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가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고요. 이제 신동주 이제 형과 동생의 대립이 계속된다면은 앞으로 뭐 호텔 롯데 상장한다든가 계속되는 어떤 롯데그룹에 이제 일들이 남아 있는데 그리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 소송들이 계속되면 이거 커버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대비되는 두 그룹의 모습입니다. 삼성과 최근에 한국 시리즈를 관람하러 온 모습이고요. 네, 롯데 측은 지금 계속해서 충돌이 있죠.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커피는 컵 크기에 따라 양도 가격도 달라지죠. 하지만 컵의 크기는 달라도 커피의 원액 용량은 같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에서 커피 컵의 진실 밝혀드립니다. 네, 오늘은 커피 전문점 커피컵의 숨은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 전문점에 가면 같은 음료라고 해도
스몰, 레귤러, 라지. 이렇게 음료 양에 따라 컵의 크기와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그렇다면 커피 음료를 시킬 때 돈을 더 내고 더 큰 사이즈의 커피를 주문하면 커피 원액의 양도 더 많아질까요? 대부분의 커피 전문점의 경우 커피 원액의 용량은 용기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A 커피 전문점에서 스몰 사이즈 커피를 주문했을 때 가격은 4,400원이고 레귤러 사이즈 커피를 주문했을 때 가격은 4,900원인데요. 가격 차이도 500원이나 발생하고 용량 차이도 100ml 이상 나지만 커피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커피 원액의 양은 28ml로 동일합니다. 커피 가격에서 발생한 500원의 차이는 결국 대부분 물값인 셈이고 컵 사이즈에 따라 커피의 맛도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또 같은 커피 전문점에서 똑같이 아메리카노를 시키더라도 매장에 따라 용량이 최대 60g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두 가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음원 차트를, 한쪽은 검색어 순위를 뜨겁게 달구며 명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컴백으로 대중의 귀를 즐겁게 만들어준 가수 싸이의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싸이의 7집 네. 싸이다라는 이름으로 7집이 네. 공개가 됐습니다.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제 싸이가 워낙 유명하고 강남스타일의 여파 때문에 저는 이렇게 2년 넘게 활동을 안 한 줄은 몰랐었는데 어쨌든 2년 7개월 만에 7집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 나팔바지라는 것과 이제 데디 두 개를 갖고 나왔었는데 어쨌든 상반되는 이제 두 개의 노래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지금 전략적으로 보시는 뮤직비디오가 했다 뭐 이런 나팔바지고요. 표현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한쪽은 복고 쪽 트렌드, 또 한쪽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한쪽은 이제 좀 기괴함, 이제 B급 감성을 또 한번 성사하는 양대 축으로 이제 승부를 내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걸 제대로 구현한 것 같아요. 네, 초심 네. 앨범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7집 사이다 그건 마치 그 사이다 브랜드를 연상을 하게 하잖아요. 네. 톡 쏘는 느낌과 이제 오랫동안 익숙했던 그 맛을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원래 그 싸이가 가지고 있던 그 원래의 분위기를 다시 회복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나오는 장면은 이제 데디의 일부분이라 지금 보시면 유희열 씨도 나오고 또 하지원 씨도 나오고 그러면서 네. 저희에게는 익숙한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또 그 21의 CL이 여기서 피처링을 하면서 우리 귀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리듬 자체가 이제 EDM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주 일렉트로닉한 방식을 많이 사용해서 외국인들에게도 많이 어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저걸 봤더니 그 나팔바지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매력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 1970년대 복고를 아주 싸이답게 다시 재현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디스코풍에. 처음에 시작하는 도입부가 그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네. 거기다가 이제 뒤쪽에 가면은 싸이의 본래의 스타일이 그대로 이제 많이 묻어나고 있어서 그 싸이를 선호했던 분들에게는 또 한 번 싸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국 팬들 이 나팔바지에 대해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싸이가 기획을 할 때부터 나팔바지는 내수용 그리고 데디는 수출용이라고 네. 기획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방금 깜짝 놀란 게 저도 두 개 중에서 나팔바지가 훨씬 더 좋았었거든요. 예, 앞서 나왔던 그 뮤비의 데디는 그러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마 싸이 측에서는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앞서 나온 저는 데디 같은 저런 B급 감성이 실은 해외에서는 상당히 잘 먹힌다. 이제 이런 전략으로 해서 해외 쪽으로 나오게 됐고요. 저기 데디 같은 것들은요. 네. 뒷부분에 나오는 나팔바지는 이제 지금 계속 데디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사운드부터가 진짜 옛날 대학가요제를 연상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느낌들이 네. 많이 받거든요. 지금 나팔바지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 국내용, 국외용 이거를 나눠서 접근하는 뭐 세계 가수 같은 이제 그런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데디가 마음에 들었는데. 아 그래요? 외국 감성이신데요. 요즘에 모르셔서 강남 스타일을 이을 욕심을 갖고 있구나.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
해외 지금 차트에서 유튜브 같은 데서 조회수가 아주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간당 10만 뷰가 넘는다고 하는데. 예, 외신 반응도 굉장히 뜨겁고요. 지금 저희가 빌보드 사이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싸이 7집 나오자마자 지금 굉장히 외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나라 차트에서도 1, 2위를 지금 나팔바지와 데디가 모두 다 석권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에 곡을 올린 지 뮤직비디오 공개한 지가 한 30시간. 예. 그죠? 하루가 넘었습니다. 하루가 예. 34시간이 약간, 지났는데 데디 같은 경우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거의 9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역시 해외에서는 예, 네. 데디가 예. 역시 국제 가수라는 수식어가 뭐 좀 걸맞는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관건은 강남 스타일 인기를 그렇죠. 넘을지가 관건이잖아요. 그 강남 스타일이 18일 만에 1000만 조회수를 가졌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기록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 강남 스타일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뭐 퓨처 TV나 아니면 롤링스톤즈나 빌보드에서도 재밌다, 기대된다, 또 한국식 디스코다. 그래서 지금 강남 스타일이 성공했던 게 그야말로 한국식 K-팝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성공이 가능했었는데 또 한 번의 그 르네상스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뭐 여러 좋은 외신들의 보도도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 스타일과 비슷한 데디 굉장히 그 기록을 뛰어넘을지 관심사인데 강남 스타일로 싸이가 벌어들인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요, 아마 그 액면으로 나오는 돈과 연관 효과까지 따지면은 예. 뭐 100억대를 넘어서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그게 노래 음원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외에 수많은 판권과 뭐 CF와 이런 것들이 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100억대? 뭐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으로요. 네, 싸이 개인은 100억, 개인으로는 이제 뭐 한 100억 600억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도 600억, 같고요. 700억이지만 산업으로 연관 효과를 보면은 이미 예. 1000억대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제가 뉴욕 특파원 3년 하면서 네. 가장 자랑스러웠던 장면 중에 하나가 싸이가 뉴욕을 휩쓸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가슴이 벅참을 많이 느꼈는데 네. 이번 또 데이를 갖고 한번 또 돌풍을 일으켰으면 하는 또 저희들 마음이 있습니다. 네, 싸이의 컴백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좀 어제 하루 종일 검색어 순위 오르내린 좀 다른 가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바로 김창렬 씨인데요. 이번에도 사건 사고로 네. 또 이름을 올렸어요. 네, 어제 사건 이제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게 사건은 이제 고소 측이에요. 원더보이스의 김 씨라는 이제 친구인데 2012년 11월에 있었다. 그때 한 식당에서 이제 폭행을 당했고 그때까지의 뭐 월급 금전도 3천만 원을 갈취당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했었는데 이제 저기 나오고 있죠. 2012년 11월 식당에서 이거를 듣고 김창렬 씨가 뭐 SNS나 이런 공개적으로 사실 무근이다. 네. 자신의 악동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억울하게 자기가 당하고 있다. 오히려 실은 알고 보니까 오늘 단독 보도에 나오면은 저 원더보이즈 멤버들에게 이 김창렬 씨의 이제 회사죠. 기획사가 뭐 전속 해지 이런 걸 관련해 가지고 8억대 지금 소송을 걸어놓은 상황인 거거든요. 올 2월 달에 예. 이미 소송을 먼저 걸었죠. 예, 네. 걸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진실 공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김창렬 씨가 그래서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서 해명을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좀 추려봤습니다. 신인에게 연예인병 운운할 이유가 없고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도 없다. 2,700만 원 애초부터 회사의 홍보 비용으로 사용할 회사 자금이었다. 그러면서 SNS에다가는 욕 지금 많이 먹고 있는데 확실히 결과가 나올 때 그때 해달라. 이유 없이 욕먹는 게 이제는 좀 싫다라고 강하게 또 항변을 했습니다. 네. 예. 게다가 또 김창렬 씨가 지금 이제 SBS 그 라디오에서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별 문제 없이 이제 진행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 방송사 측에서도 좀 더 이 사건을 이게 지켜보고 진실 공방을 좀 확인해 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실로운 거짓, 양쪽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뭐 그 원더보이즈에 있던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김창렬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옛날에 폭행에 관련된 여러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에 이 오른 구설수 악동 이미지를 활용해가지고 네. 오히려 그걸 통해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조목조목 각각 그 김 씨라고 하는 그 친구가 그 21살이거든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 소속사 입장에서 그 조목별로 항목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원래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원래 이 김 씨라는 친구
대한민구 쪽에서 그 전속개혁 위반 뭐 이런 혐의로 해서 한 2억 8천만 원 상당의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이 소송을 진행을 한 거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지켜봐 달라. 그러면 그 김창렬 씨 같은 경우 그 전에 폭행 사건이 있을 때 그냥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는 걸 보니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창렬 측에서는 고소인이 최근에 솔로 앨범을 냈다. 이건 노이즈 마케팅이다라고 네. 반박을 하고 있고요. 고소인 측에서는 올해 11월로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제서야 2012년에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시죠. 네, 지난 9월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꼭 출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보복 운전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신고는 어디에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혹시 정답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112? 119? 잘 모르겠네요. 예. 법안이 하여튼 근데 통과가 됐어요. 경찰에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겠죠. 예. 네, 신고를 그렇습니다. 해야 되고요. 네. 워낙 보복 운전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이제 시험에 등장하는 것 같은데 네. 어제도 좀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면 이 법안이 왜 필요하고 경찰에 신고가 왜 필요한지를 좀 실감을 하실 텐데요. 자, 승객이 7명이나 타고 있었던 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40대가 검거가 됐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자, 지난달 23일 오후에 노원구 상계동 쪽이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 섰다 갔다 예. 지금 하고 있죠. 네. 지금 앞차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뒷차는 지금 승객이 당시 한 9명 정도가 타고 있는 시내 버스입니다. 네, 버스를 버스 기사의 상대로 지금 반응과 앞차의 상황을 저희가 동시간대로 지금 네. 편집을 해봤는데요. 계속 한 5m 가면서 멈추고 하니까 이제 저 기사분께서 내려서 항의를 하려고 내리게 되는데요. 예. 이제 본격적인 사건이 이제 저기서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앞으로 끼어들었고 그거를 지금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예. 네. 그러면서 번호판이나 운전자가 이런 거 찍으려고 내린 네, 것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면서 했더니 그냥 가려고 합니다. 예. 네. 저희까지 괜찮았어요. 예, 근데 매단위로 예, 10여 미터를 지금 예. 운전자를 매단 채 또 질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네. 예, 아니, 보복 위험한 운전 상황이 아니고 좀 네. 범죄죠, 범죄. 그렇죠. 네. 범죄이기 때문에 저게 대해서 우리가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명확한 범죄입니다. 112 신고하는 게 맞겠네요. 네. 저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제 저게 버스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건데 이미 그 버스 안에도 승객들이 많이 타고 있었는데 이 버스라는 건 덩치가 크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한번 밟으면 우리 다 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앞에 몸이 확 쏠리는데 저 안에 학생들하고 어르신들도 많이 타고 있었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몇 차례에서 수차례 걸쳐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내가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고 또 하나는 그 운전사가 내려가지고 이제 따지는 과정에서 사람을 저렇게 끌고 갔다는 거는 그 보복 운전에 가지고 있는 그 전형적인 패턴하고 똑같은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보복 운전에 대한 법적 판단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24일에 보복 운전을, 그러니까 지난달 24일이죠. 보복 운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안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아마 이 영상 기억하실 거예요. 네. 예, 바로 바로 참 충격적인 영상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시비 끝에 지난 9월 달에 의정부에서 SUV 운전자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뒷차량. 결국 차에 치인 저 남성은 전치 8주인가요? 네. 예. 그렇게 그 됐었고 재판부가 당시에 처음으로- 예, 검찰이 이제 살인 미수 혐의로 그렇죠. 같이 걸어서 넣었는데요. 과연 저게 살인 미수가 인정되냐 안 되냐고 하는데 바로 저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굉장히 엄격한 판단을 내려서요. 검찰 쪽에서 이 제기했던 저 살인 미수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유예 5년, 그러니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왔겠지만 저 인정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보복 운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이제 재판부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을 했고 앞으로는 보복 운전자에 대해서 면허 정지나 취소도 가능하다고요. 네.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제 발의됐고요. 이제 통과가 거의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형사 저렇게 보복 운전을 했을 때 형사 처벌을 받지만은 면허 취소 같은 거는 또 이 소위 말하는 10대 중대과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른 영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법 미비다 해서 이번 국회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저렇게 보복 운전에 관련한 형사 문제가 생길 경우에 바로 면허도 함께 취소될 수 있도록 예. 면허 취소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근데 필요한 것 처벌도 같아요. 처벌이지만 치료 상담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치료 보복 운전 상담이 필요한 네.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앞으로 이제 운전 그 도로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공포일 거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의원이 이 장면을 보고 만약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의정부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을 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한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반복적으로 저런 장면을 사실 안 보는 게 좋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옛날에 왜 벌금 이런 거 하느라고 카파라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 편의점에서 무슨 봉투 같은 거 주나 안 주나 이런 거 찍어가지고 이럴 게 아니라 이런 그 보복운전을 하는 것을 신고하고 그리고 신고를 통해서 차라리 보상금을 받고 이런 포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네티즌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요즘 차에는 다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네. 아예 그런 신고 제도를 잠깐만이라도 시행을 하면 다들 차에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복운전한 것들은 고스란히 따로 노력 없이 찍힙니다. 그런 식으로 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실시하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하기로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엔 아예 대놓고 세월호 참사 가해자로 적시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가해자로 지목한 이유, 대체 뭔지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제 행적조사 신청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을 해서 사건의 확대를 진압했고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 진상규명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 유가족과 국민들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 이게 가해자로까지 지목하는 건 좀 과하다는 우선 생각이 이게 드는데. 이제 네. 세월호 특조에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가 하면 조사 대상에 대해서 이제 그 유가족이나 이거 받습니다. 받아서 네. 그걸 갖다가 전체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조사 대상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조사 신청의 이유가 없으면 각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각하가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제 오해가 없으면 대통령의 7시간 아니면 청와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유족 박모 씨가 신청한데 가해자가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기관을 청와대라고 규정지어 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가해자로 규정 짓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규정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조위에서 이제 이 부분을 수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사도 하기 전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가해자라고 규정짓고 들어간 건 아닙니까? 그럼 실제 세월호 참사 지금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박근혜 네. 대통령을 가해자를 규정을 하고 조사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이건 네. 신청서기 때문에 신청서는 말하자면 접수를 하는 것이지 이분이 말한 게 다 옳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접수 차원이라고 봐야 되고 이게 이제 세월호 유가족인데 좀 과도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특조위가 출범한 이후에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활동 개시 기간인데 예산 문제라든지 그 여권하고 야권하고의 충돌 등으로 해가지고 한 7, 8개월 동안 제대로 운영이 되지를 못했거든요. 이게 결국은 그럼 좀 청와대 의중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좀 억하심정 같은 게 계속 쌓인 것 같고 그 이미 1년하고도 뭐 6개월이 지났는데 제대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답답함이 여기에 좀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세월호 특별법 자체가 정부 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법의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특조위 내에서는 우리가 박 대통령의 뭐 사생활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생산적인 쪽으로 일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산적인 쪽으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돼야 되는 것인데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면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특조위에서 뭘 조사할 것인지. 그러면 여러 신청들이 올 거 아닙니까? 신청서를 보고 이게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회의의 전원회의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판단하는 것인데 이 문제가 채택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 신청서에는 가해자 박근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 저희가 그 신청은 속기록이 있는데 좀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게 하태경 의원이 어제 지난 11월 23일에 그 세월호 특조위 속기록을 공개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거거든요. 바로 이 속기록입니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이헌부 위원장이 붉은색 줄이 쳐져 있는데 조사 신청서에 지금 가해자가 박근혜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지금 속기록에 그러니까 등장을 하는 조사신청서에 거죠. 청와대가 이 위기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조사해야 된다라면 그 안건을 가지고 회의에서 채택하면 되는 것인데 네. 이 조사 신청서에는 가해자 박근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그 신청한 분이 SNS에 올린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예.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게 바로 그 본다면 신청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회의에서 여당 추천 몫이 다 퇴장을 했는데 위원들이
가해자 한다면 이 부분은 가해자로서의 박근혜를 조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쉽게 말해서 조사할 내용 자체가 청와대가 적정한 대응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세월호 참사의 가해자는 박근혜라고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회의 과정을 통해서 통과됐다는 얘기는 세월호 특조위의 시각이 이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인 것이죠. 네. 세월호 특조위의 입장을 좀 전해드리면 조사 신청된 120여 건 중에 한 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을 자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이제 부적절해 보이는 문구가 많은데 이거 예.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분이 말씀하는 건 이른바 이제 2차 가해 개념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고의로 침몰시켰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 그 이후의 대처라든지 지금까지 오는 부분이 미온적이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좀 문구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크게 봐가지고 그 두 번째 이제 정부의 대응은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진행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편에선 또 다른 시위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대규모 민중 총걸기 대회 얘기인데요. 예. 앞서 이 대회를 주도했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조계사 신도들에게 퇴거를 요구당하며 팬티바람에 몸싸움까지 벌이기도 했는데 예. 6일까지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바꿨죠. 갑자기 양보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제 신도회 입장에서는 6일까지 기다리고 내일이라도 나가달라는 얘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시설인데 어린 양이 들어왔는데 이걸 내칠 수 있냐는 게 이제 불교의 마음이라면 지금 당장에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강제로 끌어낸 모습이 안 좋기 때문에 최소한 6일 이전에 나가달라는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있죠. 이게 2015년 조계사의 풍경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담론을 제기하는데 조계사가 취해법권 지역인가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하고 있는 모습이 7, 80대 명동성당과 같은 것인가? 그 다음에 강제로 구인하는 것이 과연 불법인가? 아니면 종교시설의 침탈인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상균 위원장이 평화시위를 약속했으면 본인이 평화시위라는 것은 합법 시위 아닙니까? 법의 테두리 속에서 시위를 하겠다 약속한다라고 얘기했으면 본인이 먼저 출두를 하는 게 맞죠. 한상균 위원장이 없다 해서 민주노총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준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집행부가 평화시위를 하겠다 하면 말이 되는 것인데 본인은 여러 신도들을 불편하게 하는 조계사에 들어가 있고 6일까지는 출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말에 대한 신뢰가 가겠습니까? 아마 신도회 내에서도 많은 경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보내느냐 마느냐뿐만이 아니라 과연 조계종이라는 게 조계사라는 게 어떤 스님들의 절이냐 아니면 신도의 그거냐 그런 근원적인 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 경론 끝에 어쨌든 이제 부처님의 자비와 이런 어떤 불교만의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살리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었고 왜 6일이냐 하면 이제 12월 5일에 대한 어쨌든 그게 열릴지 안 열릴지 평화 집회가 될지 또 하나의 폭력 집회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5일까지도 지켜보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 선이 6일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조계사 신도회끼리 이제 6일로 아주 최종 결정을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이제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신도회에 고마운 말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상균 위원장이 이렇게 창문 밖으로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위원장께서 위에 창문에서 인사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동지 손 좀 흔들어 주시죠. 시작! 우리가 12월 5일 진짜 살려고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많은 민중들이 올라옵니다. 이 목소리를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 시위를 약속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시위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노동조합의 목표입니다. 창문에 빼꼼히 지금 고개를 내밀지도 못했고요. 예. 저런 모습이 좀 영 보기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 같은 경우에는 다수 대중을 향한 거라기보다는 지지자 그리고 자기 조직이 이제 민주노총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위원장이 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거였겠죠.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6일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한상균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분이 결국은
여론의 호응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진보 진영 내 최소한의 호응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조계종 하정위원회에서도 부담을 무릅쓰고 한 위원장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 네네. 경찰과 중재까지 자임했고 또 하정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인간 장벽을 쌓아가지고 물리적 충돌을 막겠다. 이 부분은 경찰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지만 한 위원장에 대한 사실은 압박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야당 의원들도 우리가 이제 나서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리적 충돌을 야당 의원도 막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찰과 이제 집회 준비 측 양쪽에 대한 이제 압박인 거죠. 한 위원장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5일에도 뭐 불상사가 발생한다면은 정부도 비판을 받는 걸 넘어서 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거의 전체 여론이 민주노총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6일의 퇴거 문제까지도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 5일 시위를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성공적이라는 것은 평화적으로 마무리 짓고 뭐 자진 출두를 한다든지 조계종에서 나가는 그런 이제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민노총에는 2차 총궐기 앞두고 시위용품 대신 꽃을 들고 나오겠다. 이런 제안까지 했어요.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도 바로 이런 지금 민주노총에 대한 좀 부정적인 여론 이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죠. 민주노총을 떠나서 옛날에 이제 이 폭력 시위 때문에 김대중 정부 때 립스틱 라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도 폭력 시위가 심하니까 여경들을 폴리스 라인에 배치를 해서 여경들이 있기 때문에 폭력 시위를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도루묵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집회 시위는 철저하게 보장돼야 된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든 어느 정부든 비판하는 문제는 보장돼야 되지만 이번 이 논란을 계기로 이게 좀 뿌리 뽑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날도 뭐 10만 명의 시위대가 나왔다라고 주최청은 얘기하는데 비 내리는 광장에 9만 9천 명은 멀뚱히 보고 있고 한 1,000명의 프로들이 난장판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시신 오는 데가 안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의 자유, 뭐 저기서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박근혜 정부가 언제 저걸 규제한 적이 있습니까? 허가된 지역에서 충분히 주장하고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저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그날 저도 광화문에 있었습니다만 20, 30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집회 시위 현장에. 그럼 20, 30대는 이 정부에 불만이 없습니까? 그거를 그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개발하고 하면 되는 것인데 저렇게 뭐 강목의 사다리에 저렇게 했을 때 20, 30대 누가 참석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이 부여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는 철저히 보장돼야겠지만 저는 폭력 시위에 대한 엄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12월 5일이 전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경찰은 복면을 쓴 사람들 현장에서 검거하겠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복면이 국회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위대를 IS 테러리스트에 던지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복면을 쓴 게 비슷하다는 이유랍니다. 그런 논리라면은 IS처럼 밥 먹고 숨쉬는 모든 이가 테러리스트냐? 실제 이런 식의 조롱이 누리꾼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귀여운 모습입니다. 뽀로로 가면을 쓰고 있는데 복면 금지 법안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나중에 저게 뽀로로라는 걸 알았어요. 신 대표가 쓰고 있는데 뽀로로인 걸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과연 우리가 그 집시법과 관련해가지고 복장의 자유, 특별히 그 본인이 자기의 어떤 그 표현을 선택하는 부분을 과연 그 정부가 이걸 그 얘기할 수 있겠는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닌가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 부분은 뭐 지금 신 대표 말씀하신 대로 네티즌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아직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밀고 갈 것이 아니라 대국민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정의당의 입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은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제가 정말 황당해하는 것은 저런 형태로 지금 네티즌들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심상정 의원이라면 법안을 한번 읽어봐야 되죠. 법안이 어제네 갑자기 낸 게 18대부터 제기된 겁니다. 그 법안에 지금 네티즌들이 풍자하듯이 길 가는 사람들 복면을 그냥 저런 퍼포먼스로 쓰고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수경과 마스크를 끼고 폭력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겠다는 것이 요지지 시위대표가 가는데 뽀로로 가면서고 그냥 걸어간다 해서 누가 체포를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그렇게 풍자하고 그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사리 깊게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느냐를 제기하는 것은 옳다라고 보지만 국회의원이 심상정 의원이 동료의원들이 법안 발의한 문제를 저런 식으로 풍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한국 진보의 좀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법안 발의 내용을 읽어봐야 되는 것이죠. 읽어보고 문제점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 저런 형태의 퍼포먼스가 과연 저게 논리적 반대인지 감성적 반대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건 이제 그 박 대통령께서 이제 복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IS라고 말씀하신 IS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복면과 관련된 그 법안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발언의 부적절성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고 복면금지법에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논의는 되고 있었지만 아직 끝난 사안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논의가 됐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집회와 시위와 지금 관련된 개인, 그러니까 그 교수님 읽어보시는지 18대 국회부터 저도 그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그 법안에는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미지, 그러니까 인상 비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심상정 의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법안을 정교하게 읽어보면서 그 법안을 논리적으로 따져야지. 저 지금 그 귀여운 가면에도 복면금지법을 반대합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IS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IS 비유 발음이 적절하느냐 적절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것이고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정의당 대표라면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인상비평 내지 조롱거리로 삼는다. 그 다음에 IS에 비유했기 때문에 복면금지법을 반대한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면금지법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비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상 비평을 하지 않고 좀 더 논리적인 비판을 그렇죠. 하라라는 말씀이셨죠? 네, 예.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이런 논란 계속 가열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S의 테러 대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됐지만 테러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테러 활동 지침이 33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배혜림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KTX 광명역에서 열린 대테러 가상훈련입니다. IS 대원으로 추정되는 테러범이 폭발물을 투척해 전동차가 파손되고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2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추가 테러 우려나 인질극 사태 대응 등을 논의해야 할 대책회의 참석자들이 느닷없이 장례 절차 얘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어 대책회의가 형식에 그친 겁니다.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점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입니다. 지금 당장 테러가 발생하면 무기력한 공권력으로 인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테러 대응 체제의 근거는 33년 전에 마련된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이 전부입니다. 이 지침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이어서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국가 차원의 임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33년이나 뒤처진 이러한 시스템으로 과연 지금의 테러 위협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와 정부의 대테러 방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반년 전 수도권을 떠나 전주로 이전한 공룡공기업 LH공사가 지역 뿌리 내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임직원과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함께 담근 김장김치 2만 포기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LH공사 진주 본사 운동장이 거대한 김장터로 변했습니다. 네,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배워가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서 김장할 때 어머니 도와서 같이 해야겠습니다. LH공사 임직원과 지역 주민 등 참가 인원만 1,100여 명. 담근 김치 2만 포기는 경남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먹기만 먹었지 감사히. 그런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다음에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임직원 1,500여 명과 함께 경기도 성남에서 진주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LH공사.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해 지역 인재 육성 사업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첫 움직임은 경남 지역 인재 적극 채용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진주 시민 그리고 경남 도민들이랑 함께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LH공사는 지역 내 대학과의 산학 협력도 확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도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의원들과 자원봉사자, 일반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 사용된 배추 500포기는 국회 텃밭에서 재배된 것입니다. 행사 참여자들이 직접 담근 김치는 노인복지관과 지역 아동센터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학 전문 방송 채널인 캠퍼스 TV가 어제 개국했습니다. 캠퍼스 TV는 대학 입시 정보와 대학생의 취업 가이드, 그리고 대학 문화를 다루는 국내 최초의 청년 대학 전문 방송입니다. 캠퍼스 TV는 교육부 주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된 동아방송예술대학이 추진한 사업으로 대학에서 자체 제작한 컨텐츠로 운영됩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방송 제작과 송출에 참여해서 방송 산업의 실무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배영진 기자의 리포트에서 저희 방송 진행상에 실수가 있었던 점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경제 골든타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